자,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이제 마지막 단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 처리 단계입니다. 법원 처리 단계. 먼저 조사 심리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사님은 가정보호 사건의 조사 심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됐을 때는,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일을 정해서 가정폭력 행위자 또 어, 피해자 그리고 가족 구성원이나 그 밖의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습니다. 소환할 수 있으며, 행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은 어, 판사는 동행 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강제로 모셔온다 이 말이죠.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에 해당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보호 사건의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정보호 사건은 관련 법원 여기 나와 있고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송치받거나 이송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 가정보호 사건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이 되고요. 이런 처분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말이죠. 관련 법은 가정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 38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임시조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사는 가정보호 사건의 원활한 조사, 심의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판사님의 결정으로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은 가정폭력 처벌에 등하는 특례법 제29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네,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지만은 관련 내용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내드립니다. 피해자 또는 가족 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등 격리할 수 있고요.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m 이내에 접근 금지할 수 있고요. 피해자 또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법 제2조 제1호를 이용한 접근 금지할 수 있고요.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사에 위탁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경찰관세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위치할 수 있습니다. 자, 제 위에 1로부터 제 3까지는 여기까지는요. 임시조치 기간은 2개월입니다. 수혜를 연장해서 최대 6개월까지 총 3회 할 수 있는 거죠. 6개월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5번 위에 4번, 5번의 임시조치 기간은 1개월, 1회 연장해서 최대 2개월까지 요양소라 또는 유치장, 구치소에 위치할 수 있다. 이것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은 여기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보호처분도 법원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 그런 결정 아래 처분이 가능하게 됩니다. 가정폭력 처벌에 대한 특례법 제40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자, 가정폭력 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족 구성원에게 접근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폭력 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족 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법 제2조 1회 제1호를 이용해서 접근 행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행위자가 피해자에 관해서 친권에 대한 행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무서운 거죠? 뭐 다 무섭지만 이거는 상당히 가해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 수강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5번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 관찰. 그다음에 6번째,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정 보호 시설에 위탁 감호할 수 있습니다. 7번째, 의료기관에 치료 위탁할 수 있고요. 8번째, 상담소 등에 상담 위탁할 수 있습니다. 자, 위에 사를 제외한 보호 처분의 기간은 6개월입니다. 사는 여기 나와 있죠. 네,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사회봉사 명령, 수강 명령 뭐 이것을 제외해서는 나머지 보호 처분 기간은 6개월, 1회 연장 그래서 1년 동안 가능하고요. 사의
사회봉사 수강명령은 각각 200시간, 그죠? 1회 연장해서 최대 400시간까지 가능합니다. 관련 법은 가정폭력 처벌에 대한 특례법 제41조, 45조에 나와 있습니다. 위에 1번하고 3번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요거는 접근금지, 그 다음에 전기통신 영환 범거, 그 다음에 친권자 행사했을 때 이런 것들, 이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에 처분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나왔냐면 가정폭력 처벌에 대한 특례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나와 있는 사항들입니다. 자, 가정보호 사건으로 송치되는 경우, 검찰 단계에서도 봤지만은, 자, 위에 8가지 지금 보호 처벌을 받잖아요. 아까 여기서 8가지, 뭐, 첫 번째는 이런 거, 8가지 지금 다 봤는데, 이 8가지 보호 처분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처분의 3가지를 꼽으라 그러면은 이겁니다. 수강명령, 그리고 보호관찰, 그리고 상담위탁, 그 다음에 4가지죠. 수강명령, 보호관찰, 상담위탁, 그 다음에 치료위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이것이 가장 높은 비중이 차지하고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검사,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애 청구에 따라서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한 차례 한해서 한 번 더 변경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죠. 자, 수강명령 상담 위탁에 했을 때 어떤 내용이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강명령 상담 위탁은 어떤 것으로 하느냐면, 어떤 원인이냐면 정신적으로 심리적 원인이나 잘못된 문제인식과 습관 행동으로 인해서 동종의 범행을, 그죠, 반복하게 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 우려가 큰 마약, 음주운전, 그리고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범죄에 대해서 일정한 시간 동안 교육과 치료를 받도록 함으로써 성향을, 그죠? 성향을 개선하여 적극적으로 재범을 방지하도록 하는 제도가 수강명령 상담위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하느냐면은 가정폭력 범죄성 및 자기 책임에 대한 인식을 이제 제고하고 높이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겠죠. 그 다음에 가정폭력에 관한 잘못된 인지 구조를 좀 바꾸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겠고요. 그 다음에 분노, 스트레스, 음주 등 폭력 유발 요인에 대해서 대처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수강명령 상담 위탁 내용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보호관찰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보호관찰관은 대상자 수시 면접, 주거지 방문 등 긴밀한 접촉을 가지고 항상 그 행동 및 환경을 관찰해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호 관찰할 수 있고요. 또 대상자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호 관찰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해야 됩니다. 보호 관찰을 이루려면. 그 다음에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여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어울리게 되면 이제 보호 관찰에서 벗어나겠죠. 그 다음에 보호 관찰은 지도 감독에 순응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보호 관찰 이 관련 부분에서. 그 다음에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 관찰관에게 신고해 줄 것. 그러니까 외국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주거지를 이동하거나 뭐 그랬을 때는 이 기간 안에는 반드시 미리 보호 관찰관님에게 신고를 해야 되겠죠. 치료 위탁도 보겠습니다. 의료기관의 6개월 기간의 1회 연장, 최장 1년까지 2번 할 수 있는 거죠. 이 범위 내에서 수탁 처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치료 위탁은, 그 다음에 행위자의 정신질환, 알코올, 약물 남용 등의 문제 등으로 치료와 요양이 필요하다는 경우가 판단되는 경우, 인정되는 경우 치료 위탁을 처분해서 수탁기관에 수용하여서 가정폭력 가해자 치료 위탁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가해자가 잘 따라서 이런 명령들을 잘 따라주시면 좋겠지만은 또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런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했을 때 어떤 일들이 생길 수 있느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 보호명령, 보호처분을 위반하여서 접근하는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합니다. 현행범으로. 예. 그리고 보호처분을 받은 가해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때 그 집행을 불이행할 때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해자,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애 청구에 따라서 보호처분은 어쩌면 조금 더 완충할 수 있는 바로 구금이나 벌금이나 약속 기소명령 뭐 내려서 하는 것보다도 이제 좀 보호해서 좀 가정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법에 좋은 취지를 했는데 이 보호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배상명령도 법원 단계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정보호 사건이 계속된 제1심 법원에 다음에 금전 지급이나 배상명령 신청, 또 피해자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배상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나왔냐면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56조 및 제57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첫 번째, 피해자는 또는 가족 구성원의 부양에 필요한 금전을 지급하라고 배상명령을 판사님은 직권으로 내릴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가정보호 사건에 인해서 가정보호 사건들에서 발생한 직접적인 물질적 피해 및 치료비 손상 등에 대해서 배상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배상명령은 보호처분의 결정과 동시에 가집행을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상명령이 기재된 보호처분 결정서의 정보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 집행에 관한 집행력이 있는 민사 판결의 정본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가정폭력 행위자가 배상명령을 그러면 이행하지 않을 때 그럼 어떻게 되느냐? 강제 집행을 통해서 권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배상명령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강제로. 자, 불처분 결정 보겠습니다. 판사님은 이제 이런 불처분 결정 내릴 수 있습니다. 심리 결과 판사님이 이제 다 이렇게 말이 좀 어려운데 심리는 저 여러 가지 생각해보고 판단해보고 앞뒤를 다 재본 결과 판사님도 사람이니까 다음과 같은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보호 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처분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보호 처분 내리지 않고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할 때는 판사님은 보호 처분하지 않고 뭐 형사로도 할 수 있고 다양하게 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 그리고 행위자의 성행, 뭐 성향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 말하죠. 습격, 습관 등에 비추어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 이 사람 뭐 음주가 너무 심해, 폭행이 너무 많아. 이렇게 되면 달리 이 사건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불처분 결정을 내리고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가정보호 사건이 아닌. 자, 이 과정에서 분명히 아까 검찰 단계에서 살펴봤는데 항고 제한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항고는 이제 소송 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 불복할 때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재항고도 할 수 있습니다. 최초 항고에 대해서 항고법원, 그다음에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한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재항고가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가정법원 결정에 대한 항고와 재항고의 사유, 또 항고인 심판법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고는 사유는
어떤 내용, 임시조치, 보호처분, 보호처분의 변경, 취소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이 오인이 있거나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항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고인은 누구냐면 검사, 가정폭력 행위자, 그다음에 법정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 항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심판은 누가 할까요? 가정 또는 지방법원에서 본원 합의부가 이루어지겠죠. 그 다음에 합의부에서 이루어지겠죠. 그 다음에 항고는 법원의 불처분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역시 누가 할 수 있냐면 검사, 피해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여기는 이제 행위자가 있고 여기서는 피해자, 네, 둘 다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다음에 재항고는 위에 항고에 대해서 기각이 됐어요. 기각됐을 경우에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재항고 뭐 상원 위 두 분들이 할 수 있겠죠. 예, 최종 심판법원은 대법원에서 이 부분을 다룰 수 있겠죠.